뉴욕의 또 다른 이름은 엠파이어 스테이트입니다. 별명에서부터 이 도시가 가진 힘에 대한 미국인들의 자부심이 느껴지는데요. 압도적인 맨해튼의 모습에서 왜 뉴욕을 제국의 중심지라 불렀는지 한 번에 증명이 됩니다. 지금도 최고의 도시로 꼽히지만 저는 1930년대에 어떻게 이런 규모의 도시가 존재했었는지 도저히 상상이 가지 않는데요. 하지만 미국 건국 초창기의 뉴욕은 다른 도시들에 비해 그다지 눈에 띄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세월의 흐름과 함께 미국의 동부 도시들이 정체되거나 오히려 퇴보할 동안 뉴욕은 독보적으로 발전했죠. 여기에는 지정학적인 요인들이 숨어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뉴욕을 미국 최대의 도시로 만들었을까요? 건국 초기 미국 최대 인구의 도시는 당시 수도인 필라델피아였습니다. 그리고 무역이 가장 활발한 곳은 보스턴이었죠. 이 두 도시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요. 미국이 영국에게서 독립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곳이라는 점입니다. 필라델피아는 미국의 13개 주 대표들이 독립선언에 서명을 한 역사적인 곳이며, 다른 한 도시는 독립전쟁의 도화선이 된 유명한 차 사건을 일으켰던 곳이죠. 독립 초기 미국 무역량의 많은 부분을 차지했던 영국의 상인들은 이 도시들을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독립전쟁의 마지막까지 영국의 군항 역할을 했던 뉴욕을 교역지로 선호했죠. 덕분에 미국의 대외 무역량 증가와 함께 뉴욕은 서서히 항구 도시로 주목받게 됩니다. 지리적으로도 특히 백길에 있어 뉴욕은 특별한 지역이었습니다. 필라델피아 항구가 강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이 넓어 겨울이 되면 빨리 얼기 시작한 반면, 바로 대서양을 접하고 있는 뉴욕은 수심이 깊어 한겨울에도 얼지 않았죠. 1790년 이후 무역 선박들의 규모가 커지면서 뉴욕의 깊은 수심은 더 큰 장점으로 부각됩니다. 톤수가 늘어난 큰 배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수심의 항구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대서양까지의 거리를 보아도 필라델피아는 뉴욕보다 5배나 멀리 떨어져 있었죠. 하지만 이런 장점들은 이리 운하가 건설된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1819년부터 개통되기 시작한 이리 운하가 가져온 변화는 지정학의 위력을 실감케 하는데요. 대서양을 건너 뉴욕의 허드슨강을 따라온 선박들은 운하를 타고 빠르게 5대5로 연결되었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작은 선박들이 미시시피강을 따라 미국 중서부 지역 곳곳까지 수로를 통해 상품을 배송할 수 있었습니다. 철도보다 훨씬 저렴한 수상 운송의 이점으로 인해 5대5의 항구들도 선박 통행량의 증가와 함께 발전하게 되었죠. 중서부 지역 운송을 위해 뉴올리언스로 돌아가던 선박들은 이리 운하가 생김에 따라 점차 뉴욕으로 목적지를 바꾸게 됩니다. 항구의 규모가 커지면서 자연스레 보스턴이나 필라델피아 등 동부 항구 도시로 가던 배들은 모두 뉴욕으로 모이게 되었죠. 뉴욕이 미국을 대표하는 항구가 되자 유럽에서 대서양을 건너는 배들은 대부분 뉴욕이 목적지가 됩니다. 여러 상품들이 모이면 그 중엔 가공이 필요한 원자재들도 있겠죠. 그래서 교역이 활발한 곳엔 가공무역이 발달합니다. 당시 미국의 주요 수입품은 설탕과 면직물이었기에 뉴욕엔 설탕 정제 공장들이 들어서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운송비를 절감하기 위해서는 가공을 통해 원자재의 부피를 줄이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설탕 정제소가 사탕나무 생산지가 아닌 뉴욕에 생기게 된 것은 바로 설탕의 특성 때문인데요. 긴 항해 시간 동안 설탕 결정이 뭉치는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사탕나무의 초기 가공은 생산지 근처에서 처리하는 반면 정제 과정은 소비지 근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유리했죠. 설탕 정제소는 미국 초기 경제를 대표하는 대형 공장들 중에 하나였으며 1810년에는 국가 내 가장 큰 산업으로 전체 제조업 규모의 3분의 1을 차지했습니다. 또한 미국은 넓은 면화재배지를 가지고 있었고, 영국은 방직산업의 발달로 최대의 면직물 생산국이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뉴욕에 의료공장들이 생기는 건 필연적이었죠. 노동집약적인 의료산업은 설탕정제보다 더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습니다. 당시 의료업의 엄청난 성장에 부족해진 인력을 미국인들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이때 쏟아져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더 높은 임금을 찾아 고향을 떠난 사람들 외에도 유럽에는 포그롬을 피해온 유대인이나 대기근 때문에 뉴욕 행배를 탄 나라도 있었죠. 뉴욕은 정치적으로, 종교적으로,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유럽인들에게 자유의 상징이 되어갔습니다. 엄청난 수의 이민자들은 뉴욕을 제조와 무역의 중심지뿐 아니라 동시에 거대한 소비시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이제 그 어느 항구의 수출량도 어느 도시의 인구도 뉴욕에 근접조차 하지 못하게 되었죠. 1790년 3만 명이었던 뉴욕의 인구는 1860년에는 81만 명으로 약 25배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1930년에 이미 지금과 비슷한 700만 명에 이르게 되죠. 뉴욕을 결정적으로 대도시로 도약시킨 것은 제조업이었지만 오늘날 누구도 이곳을 제조업의 도시로 기억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사람들에게 뉴욕은 어떤 이미지일까요? 금융업의 본질은 최신 정보에 대한 욕구와 그로 인한 수익에서 비롯됩니다. 전통적으로 항구는 가장 빠른 정보 교류의 장소였고 최신의 정보를 얻기 위해 금융계는 수많은 배가 왔다 가는 뉴욕으로 점차 모여들었습니다. 일찍이 뉴욕의 출판업이 발달하여 수많은 신문사들이 생겨났던 것도 금융업 발달의 주요한 요인이었죠. 뉴욕이 항구로서의 장점이 사라지고 제조업이 빠져나갔을 즈음 이미 뉴욕 금융계는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19세기까지 주식 거래만은 뉴욕과 경쟁했던 필라델피아도 다양한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아이디어가 넘치는 이 역동적인 도시를 이길 수 없었습니다. 다양성의 힘은 경제뿐 아니라 오랫동안 뉴욕을 세계문화의 중심지로 이끌었습니다. 원주민으로부터 24달러에 팔렸던 맨해튼에서 시작된 이 대도시는 19세기 항구로서의 이점을 극대화하며 미국의 중심지가 될 것을 예고했습니다. 무역과 제조업, 이민자 유입의 선순환이 수십 년간 반복되고 금융계까지 지배력을 넓혀가면서 지구에서 가장 강력한 도시가 될 수 있었죠. 세계 최고의 도시도 어느 작은 요인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지리와 정치가 절묘한 타이밍에 만났을 때 벌어지는 일들은 곧잘 우리의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기도 합니다.